세계적으로 보면 과거는 1등 세계 10대 부호가 되려면 투 제너레이션, 이 60년이 걸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세계 10대 부호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떠냐면 업황이 15년 이내입니다. 2, 4분기에 미국식 방식으로 본다면 사실 3.8%까지 올랐습니다.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통수권자가 한 4%까지 나온다. 연초에는 생각지 못했던 미국의 성장세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아주 먹기에 가장 좋은 골드락스 시나리오에 유리했던 것이 1990년대 신경제 구문의 미국 증시입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정도로 파이어 마켓, 불꽃 장사라고 연초에 생각지 못했던 장세가 나오는 것도 그런 배경이다. 오늘 새벽 기사 보니까 오픈 AI가 또 아마존하고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광폭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AI 거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AI에 대한 전망은 어떠십니까? AI가 사실 그 2차 세계대전에서부터 인공지능이 나왔죠. 근데 산업적으로 대중화된 게 어떨까 하는 측면은 챗GPT, 샘 올트만이 나왔던 2023년 1월달, 2월달입니다. 근데 그때부터도 사실상 산업의 역사가 높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 매출액이 받쳐지지 않으면 고평가에 이게 났던 겁니다. 그렇죠. 그때 2023년 삼성전자가 감산할 당시에 AI에 대해서 그때 당시로 로전베이그라든가 이런데 엔비디아라든가 고평가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닷컴 버블 사태, 시스코 시스템스 사태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와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 PER 기준으로 잘 맞지 않지만 PER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사실 그 벤처라든가 시스코 시스템스가 50배입니다. 지금은 20에서 30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게 그때는 다들 벤처는 자기 자본이 없었습니다. 타인 자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자기 자본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스코 시스템사는 산업의 성장 단계로 보면 성장기 성숙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AI가 이제 대중화되는 측면에서는 자, 엄동설안에 막 봄날에 푸릇푸릇한 싹이 돋아댔던 저는 그린슛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고평가 문제를 바로 닷컴 버블 사태에 비유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올해 7월 달에도 자, 충격이 컸던 것이 어떠냐 하면 샘 올트만이 AI 거품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전폭적, 광폭적 개량하면서 AI에 엔비디아 동맹을 했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주가 모습이 다르고 투자자들의 성과가 좌우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AI와 같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 지금은 봄날에 푸릇푸릇한 싹이 돋을 때 이런 그리시 단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한번 언급하신 테슬라란 기업에 대한 미래 전망,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테슬라 자체는 사실상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CEO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CEO의 정치 참여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CEO가 앞서 말씀드린 같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세계 일부로 됐다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도덕적 문제는 상당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이게 근본적지라도 기업은 기업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를 굉장히 옹호했다 하더라도 정부 효율계, 나지에 수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 지금은 경쟁이 격화된 시대에서 갑자기 불거질 수 있는 경쟁업체가 따라오는 이런 상태에서 자, 최고 책임자가 그런 정부의 역할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미래의 이 복잡한 세계에서 테슬라의 잠재 가치를 높일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의심이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네트워킹 시대이기 때문에 벌리는 것보다는 집중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네트워킹의 디지털의 컨센트레이션, 집중화 문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과거는 1등 세계 10대 부호가 되려면 투 제너레이션, 이 60년이 걸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세계 10대 부호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떠냐면 업황이 15년 이내입니다. 짧군요. 그래서 뭐냐? 어이구, 구글이든가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 과거에는 뭐냐? 과거에는 10대 부호에 들어가지 않고 갑작스럽거든요. 공부 제대로 했습니까? 물론 학교는 MIT라든가 뭔가 들어가지만 학교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세계 10대에 속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 디지털 컨센트레이션, 그래서 디지털에 집중한 문제에서 집중한 문제 장치라면 그렇게 과거에 60년 걸릴 것을 세계 10대 보유에 15년 이내, 10년 이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많은 숫자를 버려놓은 게 아닌가. 그것이 스페이스X든 그다음에 전기 자율차 문제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코인과 관련돼서 뭐 팔란티어 그룹이라든가 이런 것에 주도하는 과정에서 자 이렇게 많이 벌려놓으면 집중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측면. 두 번째는 뭐냐? 집중화 효과가 떨어지면 외부 자금이 아마 채기자 입장에서 왜 이렇게 많이 벌려? 내 자금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과거에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는 이게 됐기 때문에 카카오를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카카오 원투자 입장에서는 카카오의 미래 잠재 가치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 카카오가 뭐냐? 조금만 잠재 가치 기울여서 떼내거든요. 그럼 200개 기업을 떼냅니다.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카카오 투자했던 사람들은 없냐면 불만이 많을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걸 다 보고 투자한 다 건데 보고 투자하는 그걸 다 건데. 분산해 버리면 그는 그 오너 입장 내지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거지. 가장 카카오가 어렸을 때 자금을 줬던 리스크 베팅한 사람을 배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배신하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라든가 이런 주식을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각도에서 도덕성 문제, 기업은 얼만큼 경쟁사에선 집중하는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디지털 컨센트레이션에서 집중하는 문제. 이런 측면에서 투자자의 신뢰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여부에서 테슬라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테슬라는 그렇고 전체 미국 증시는 이번에 금리 인하도 했고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 전체 증시나 미국 경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과거에서 경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서도 사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간세에서 보호주의 된다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다고 또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아마 연초에 최 기자도 경제 식견이 높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별로 없습니다. 네네. 근데 올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이렇게 보면 올해 미국 경제가 1, 4분기에 마이너스 0.6%를 기록했습니다. 2, 4분기에 미국식 방식으로 한다면 사실 3.8%까지 올랐습니다. 3, 4분기는 속보치가 아직 나와야 되는데요. 셧다운 때문에 경제 지표가 아직 지표가 거의 안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통수권자가 한 4%까지 나온다. 연초에는 생각지 못했던 미국 경제 성장세입니다. 마이크로사이트 기업들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지금 3분기의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냐? 대부분 다 예상치 대비해서 웃돌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폭이 크면 스트롱 어닝 서프라이즈, 작으면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가 그럽니다. 어쨌든 예상치 대비해서 기업들의 실적치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이 지금까지 발표된 게 77% 정도 됩니다. 그러면 1, 4분기 때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거기도 이제 기록했는데요. 한 70%못 미쳤습니다. 2, 4분기는 73%였습니다. 3, 4분기는 77%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지금 최 기자님 말씀대로 기준금리가 어찌됐든 올해 동결 속에 9월 달에 다시 피벗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네. 12월 달에는 누구든 장담 못하죠. 왜냐? 밑그림에 해당되는 이렇게 경제 책무 지표에 해당되는 고용 지표라든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않으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누구든 자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양적 완화 부분에 있어서 자 그동안은 코로나 사태에서 풀린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QT라고 추진했습니다. 그 양적 긴축을 양적 기축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단기 국가 부도 문제 때문에 자꾸 단기 금융 시장이 자꾸 달러 경색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무부에서 국가 채무의 책임이 주체무니까 스텔스 퀴 재무부 차원에서 긴급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단기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그 스트레스를 완화를 하다 보니까 대변에 왜냐하면 단기채를 사줘야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대변에 너무 기형적으로 단기 국채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스텔스 QE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금은 계속 말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통화정책에 담당했던 중앙은행이 페드가 결국은 양적 긴축을 종료한 겁니다. 양적 긴축을 종료해야
단기 금리차익이 그동안 풀리면 다행이겠습니다. 풀리지 않으면 다시 양적 완화로 갑니다. 그러면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금리 내리고 그 다음에 뭐냐 돈 푸니까 결과적으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경제 성장률 좋아. 그 다음에 마이크로 펀더멘에서 기업들의 수익이 어닝 서프라이스나 유동성 괜찮아.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1990년대에는 미국 증시가 골디락스다. 어느 배고픈 소녀가 곰이 차려놓은 음식 곰을끼리 가다가 숲속에 차려놓은 음식이 있었는데 결국 먹기도 아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아주 먹기에 가장 좋은 골디락스 신화에 유래했던 것이 1990년대 신경제 금융의 미국 증시입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정도로 파이어 마켓, 불꽃 장사라고 연초에 생각지 못했던 장세가 나오는 것도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틀은 유지하지 않겠느냐. 다만 상승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베이스백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간다 하더라도 두 가지. 하나는 변동성은 심해질 것이다. 두 번째는 상승률은 제한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항상 차익 실현이라든가 이런 쪽도 신경을 쓰고 주식에서는 항상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 내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적인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분할 매수, 분할 매도란 말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어느 정도 분할을 하는 게 분할 매수의 기본적인 걸까요? 투자자 성향이죠. 일조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근데 대체로 보면 3분의 1 정도, 자기가 투자 자금의 3분의 1 정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면 향후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더라도 상승률은 제한되니까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드시 업황은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뭐냐 차익 좀 실현해라. 어떻게 한 번에 일괄 매도하는 것보다는 3분의 1씩해서 현금화해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블랙웨어를 한국에 제공하지 않겠다 하면 심리적 측면에서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럴 수 근데 있죠. 업황 자체는 좋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의 분할 매도한 건 가진 현금 가지고 다시 분할 매수하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보면 가장 투자 성과가 좋게 나온다. 또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가 있다. 어느 날 someday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측면에서도 주가가 떨어지면서 대비할 수가 있다 하는 측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미국 채권 투자하는 분도 많으신데 이 금리나 이런 거 봤을 때 주식이 많이 올라가니까 채권 쪽이 조금 서운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 미국 채권 투자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해야 될까요? 작년에 증권사들이 가장 거짓말했던 것이 채권 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왔을 그럴 겁니다. 작년에 9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모든 증권사들이 자 금리를 내리니까 채권 가격이 반비례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채권 올라간다. 올라간다. 채권 사세요. 자 미국의 국채 사세요. 그 다음에 엔화 표시로 미국의 국채 사세요. 근데 이런 전략에서는 과거에 이론이 통하지 않는 시대다. 그래서 뉴노멀 세대다. 지금 어떤 시대냐 하면 법정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 디베이스먼트입니다. 네. 전통적으로 보면 주가, 채권 이렇게 논다면 사실 주식이 선호돼서 전 세계 국가들이 전부 사상 최고치 행진을 기록하는 거다. 일본도 지금 니케이 지수가 5만 선이 돌파하고 한국도 코스피가 4천 선 이렇게 해서 미국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큰 요인이다 하는 측면에서 자 금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상태 디베이스먼트의 대안화폐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주식이 채권보다 유리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책금리, 기준금리는 떨어지면 그것이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책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입니다. 그러면 정책금리가 떨어진다 해서 시장금리가 떨어지느냐, 채권금리가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부분을 기대하면서 기준금리를 조정하긴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근데 과거에는 이제 국가의 공권력이 강했을 때는 정부가 기준금리 떨어지면 시장금리가 다시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국가 디폴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최 기자님 입장에서 아무리 기준금리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지금 국채를 사긴 사는데 그 기준 들고 국채를 사는데 저 부도돼? 내 돈 날라가? 그럼 사겠습니까?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모든 국가들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는 국가의 디폴트 상황이 되고 가장 안전하다는 통화, 가장 안전하다는 자산 미국 국채조차도 디폴트가 되니까 과거 모습처럼 금리가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국채 금리가 깎으러 올라간다. 작년부터 미국의 금리가 올해 9월 달까지 125bp 그리고 10월 달까지 했으면 150bp 내렸습니다. 근데 과거는 국채 금리가 그 정도는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채권 투자한 사람이 대박을 나겠죠. 그런데 자 작년 9월서부터 미국의 기준금리가 150bp
떨어졌다 하더라도 거꾸로 미국의 국채금리는 거꾸로 80bp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국채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채권 그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기준금리로 미국의 국채 샀다면 그만큼 손실을 기록했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에서 두 번째 요인은 기준금리가 떨어진다 해서 시장 가격,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디베이스먼트. 그래서 가능한 주식이 채권보다 유리하다는 측면. 두 번째는 기준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사실 시장금리가 거꾸로 올라가는 이런 습곡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 투자에서는 과거 이런 대로 우리 금리가 떨어지니까 국채 사라 이런 논리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의원님을 오래전부터 뵈서 좀 한 의원님이 개인사를 알고 있는데 투자를 대학 1학년 때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이제 투자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투자 사용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주식거래 회전율이 높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또 주식거래를 통해서 일상의 무료함을 벗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도 있고 그러는데 다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기본은 좀 충실해야 된다. 기본은 자기의 주생활에서 기본이 충실한 상태에서 KBS 직원이 맨날 50분만 끝나고 핸드폰 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재테크는 주식 투자는 기본을 충실하는 게 좋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임금 대비해서 사실 생활수지, 생활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금 부분에 이게 생활비가 높아지는 것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 WT는 N잡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쪽으로 가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지금은 금융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실물 경영이 3대1 정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과거에 주식 거래에 편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 트레이딩이든가 뭔가 ATM 시스템이든가 이게 잘 됐으니까 ATM 시스템이 잘 됐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되 금융이 실물보다 3대1 정도 많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것도 가져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보면 주식 투자는 아직도 이렇게 과거 관념에 대해서 주식 투자는 어떻게 어쩌고 사람을 좀비로 만든다 부정적 시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을 충실해서 금융 사이즈가 실물보다 많은 측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한국 경제 입장에선 첫 번째 경제를 전공했으니까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경제 현상은 복잡합니다. 이론을 만들려면 복잡한 현실에서 가정을 설정해서 모델 돌려가지고 이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이론이 경제 실상을 다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경제학을 전공했어서 이론을 현실에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모든 것이 반영하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각도에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한국은 개도국입니다. 개도국일 때는 아무래도 주력 산업에 대해서 주식은 미래에 대해서 희망 투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글로벌이 잘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서학개미 미국 주식 그때는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한국에서 보면 가장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니까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기업에 A죠. 근데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기업에서 제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주식을 이렇게 그때 매입했던 배경입니다. 겸손의 미학을 보여야 사실 오랫동안 투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희망을 갖고 초반에 희망을 갖고 투자했다면 그 마음을 끝까지 저버리지는 안 된다. 근데 사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죠. 아이고 옆에 사람들이 돈 번 사람이 있어 하면 그게 기가 간지러운 사람은 자꾸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언제 수익이 나와?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초기에 믿었던 한국의 희망사항에서 믿었던 것이 가장 잘된 투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투자 이익을 실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지금 노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종목 투자 이런 걸 잘 안 하시고 그 대학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한 종목을 계속 매입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그런 투자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이 초기 투자자들 요즘에 막 이제
앱 깔고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적어도 이 정도의 노력과 공부, 투자는 해라. 어떤 부분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주식에 대한 이론은 재테크에 대한 이론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테크에 대한 이론을 집착하는 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이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론을 마련하는 것이 나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지금 무슨 뭐 학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AI라든가 뭔가 두들기면 다 나오는데 다만 한 가지 그 다양한 정보 중에서 뭐를 섭취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렇죠. 접점인데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어차피 이론은 현실이니까 부지런해라. 부지런해라. 우리가 지금 한국 증시를 볼 때는 한국의 경제 시장은 반영합니까? 자,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을 투자한다 해서 한국 주식에 가장 영향을 보는 미국 증시가 최 기자님이 이렇게 주무실 때 미국 증시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에 의해서 한국 주식이 어떻게 되는데 잘 거 다 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제금융시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제가 종사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냐? 새벽 12시에 일어납니다. 자정에 일어나신다고요? 12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신에서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이거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현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 오늘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100포인트 떨어져서 어떻게 떨어졌느냐. 커머셜 뱅크가 팔아가지고 주식이 100포인트 떨어졌다. 헤지 펀드가 매도해가지고 100포인트 떨어졌다. 이게 같은 마감 지수로 100포인트지만 증시에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 다릅니다. 커머셜 뱅크가 떨어져서 팔에서 할 때는 한국 주식이 많이 영향을 받는 거고 헤지 펀드가 될 때는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런 리듬을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해라. 부지런하면 자기 아이덴티티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기웃에 솔깃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편리한 만큼 편리해지지 말고 돈을 벌려면 다 정보가 공유화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의 독특한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자꾸 골방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만의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디지털 사회는 네트워킹 시대입니다. 네트워킹 시대이기 때문에 관계 미학이 중요합니다. 관계 미학이 중요하려면 다양한 견해를 들어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당신 얘기 필요 없어. 뭐냐면 자 지금 인공지능에 다 나오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보라는 것은 수많은 정보에 그걸 섭취하는 데서 왜곡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디지털의 네트워킹 시대는 다양한 견해를 들을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투자 초보자들한테 해주실 조언부터 해서 내년 전망까지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 머니온라인 정기적으로 출연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단 대담자랑 같이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네.